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사장 내부거래 및 내부 미실현손익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강의까지 배웠던 내용은 주로 재고자산 내부거래였죠. 상향거래,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연결분계를 하는지가 초점이었습니다. 물론 미실현손실이 있는 경우도 배웠었죠. 무조건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유형자산 내부거래였죠. 비상각자산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향거래, 하향거래 물론 가능하고요.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는데 재고자산 미실현이익과 차이점은 재고자산은 보통 어떤 연도에 이제 미실현이익이 있으면은 보통 다음 연도에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회전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나 토지와 같은 유형자산은 미실현이익이 있을 때 바로 다음 연도에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재고자산, 즉 토지를 취득한 쪽에서 바로 다음 연도에 또 팔아. 뭐 부동산 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미실현이익이 실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계속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의 시작은 삼각대상 유형자산의 내부거래입니다. 교재로는 302쪽인데요. 토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삼각자산을 연결실체 외부로 팔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중 일정 금액이 매년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말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4번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X1년 초에 지배가 보유하고 있던 비품이 있었대요. 장부금액 만원,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국 상각입니다. 요거를 종속한테 13,000에 팔았대요. 즉 처분이익이 3천만큼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토지였다면은 처분이익 3천은 다음 연도에 바로 실현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간 쪽에서 외부로 팔아야 처분이익이 실현이 되는 건데, 자, 삼각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자고요. 이 경우 지배는 1년도에 재무제표 이용자산 처분이익을 3천을 인식을 할 것인데 내부 미실현이익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몽땅 제거가 돼야죠. 한편 종속은 비품을 13,000에 취득하여 1년도부터 5년간 재무제표에 비품 감가상각비를 2,600씩 인식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거래가 없었더라면 지배가 비품에 대해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거 아닙니까? 종속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바람에 600씩 인식을 2,600, 600만큼 매년 더 인식하겠죠? 5년간 600 곱하기 5 하면 3천만큼 비용을 더 인식하죠. 왜냐하면 취득원가가 매각하는 쪽 장부금액보다 3천 더 높게 샀기 때문에 이 처분이익 한쪽은 3천, 한쪽은 감가상각비를 5년에 걸쳐 3천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표에 있는 거예요. 자, 지배가 종속한테 기계장치를 팔았죠? 1년도에 처분이익 3천을 인식합니다. 취득한 쪽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텐데요. 이 거래가 없었더라면 인식했을 감가상각비 2천보다 600이 더 많은 2,600씩 인식할 거 아닙니까? 매년 600씩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해요. 그래서 5년을 합치면 감가상각비를 3천 더 인식하죠. 이쪽은 이익을 3천 더 인식했고요. 5년을 통산해서 누계 개념으로 본다면 그 효과는 0이 돼 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요 3천을 미실현이익 600만큼을 실현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천이 매년 600, 600씩 실현이 되어 마지막에 되면 0이 되는, 따라서 1년도 말 미실현이익, 1년도 실현이익, 그래서 미실현이익은 2,400이 되고요. 매년 600씩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자산 내부거래에 대한 미실현이익이 있을 때 연결조정분계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비품이라 가정하고요. 처분이익이 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한번 넣어볼까요? 지배가 취득원가 100, 그다음에 상각요기액 20, 이런 비품을 종속에 90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장부금액 80이면 80이었는데 그럼 여기는 10만큼 이익을 더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처분이. 이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왼쪽으로 되돌리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연결 재무제표 만들 때 내부 거래가 없었더라면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90이 아니라 10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비품을 10만큼 올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0이 아니라 20이 있어야 되니까 20 올리고요. 처분이익은 없던 곳으로 바꿔야 되니까 처분이익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 이쪽에서는 처분이익 10원만큼 지금
취득원가를 더 많이 인식했는데 잔존 내역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이 거래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 취소. 예를 들어 5년 상각이다 그러면은 10에 대해서 2원씩 더 상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뭐 이런 류의 연결분계를 한다는 거죠. 자, 내부 거래가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매각 직전 연도까지 계속 이집해야죠. 요 처분한 연도에 대한 요 내부 거래 처분이익 대신에 이익여금. 한편 처분한 연도부터 매각하기 직전 연도까지 감가상각비 뭐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잘못된 거 원위치 시켜야죠. 이게 당기분, 이게 관연도분. 드디어 팔렸대요. 외부로 매각했다면 그때 미실현이익을 실현이익으로 돌리는 이런 류의 연결분계를 하면 되겠죠. 예제 7번 보겠습니다. 기기장치 내부거래와 관련된 건데요. 지배는 종속의 지분 90%를 소유하는 지배기업이고요. 지배력 취득 시 종속의 순자산의 잔고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1, 2, 3년도 종속의 당기순이익 10만, 11만, 12만. 물음 1번은 1년도 초에 지배가 종속한테, 즉 하향 미실현 이익이 있겠죠. 기계장치를 5만에 팔았는데요. 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6만, 상각누계액 2만, 장부금액은 4만입니다. 그리고 이걸 5만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만원이겠네. 처분이익 만원이 미실현이익이죠. 그런데 이게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익 만원은 매년 조금씩 실현될 거예요. 얼마만큼? 저쪽에서 감가상각, 매입한 쪽에서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할 거 아닙니까? 즉, 내역연수에 걸쳐서 조금씩 실현된다고 보면 되는데, 잔존내역연수 4년이니까 나누기 4 하면은 2,500씩 감가상각비를 매입한 측에서 더 인식하니까 그거만큼 실현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미실현이익은 만원이지만 연도 말에 7,500, 그 다음에 5,000, 그 다음 연도 2,500, 4년째가 되면 0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3년 초에 연결실체 외부에 3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 이때 이제 매각이 되는 겁니다. 3년 초에 팔면서 2년도 말까지 있었던 미실현이익 잔액이 모두 사라지죠. 미실현이익 잔액은 원래 만원이었는데 2번 실현이 되죠. 2,500씩 5천만큼 실현이 될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말부터 3년도 말까지 지배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계장치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연결조정 분계, 그리고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귀속분으로 대체하는 연결분계를 보여주자라는 1번입니다. 하향 거래죠. 당초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6만, 상각누계액 2만 이런 상태인데 이걸 5만에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만, 2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5만에 팔았으니까 다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만이 아니라 6만이어야 되니까 기계장치 만. 누계액은 없는데 2만이 올라야 되니까 2만. 처분이익은 사라져야 되니까 만이 차변에 나오는 거죠. 한편 처분이익 만원은 4년에 걸쳐서 계속 사라지죠. 4년이라는 것은 잔존 내역연수 2,500씩 실현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리버스 시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했으니까 그거를 되돌리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하향 거래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중에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귀속시키는 이 분계할 때 뭐 어려움은 없죠. 그냥 당기순이익 10만 원에 10%입니다. 2년도 말 자,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그럼 1년도, 2년도 여기서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종속회사 투자하고 종속회사 순자산 자본을 퉁치는 분계는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계가 뭐겠어요? 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인연도 기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액, 즉 전기순이익이죠. 10%만큼 비지배 지분 들어갔습니다. 기기장치 내부 거래가 있었죠. 이 분계는 앞서 분계와 똑같은데요. 단지 처분이익이 아니라 이익여금입니다. 지금 1년도, 2년도 감가상각을 2,500씩 두 번 더했을 거 아닙니까? 원위치 시켜야죠. 작년 감가상각비, 2년도 감가상각비. 그래서 누계. 여기까지 분계를 하고 나면 미실현이익 잔액은 5천이 되겠죠. 11만 원의 1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돌립니다. 드디어 이제 3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도, 2년도, 3년도 여기인데요.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 초까지 여기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즉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 중 10%만큼 빚입의 지분. 3년도 초에 외부에 팔아버리죠?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2년도 말 현재 미실현이익은 5천이었잖아요. 자, 처분이익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익여금. 그리고 3번 분기에 종속회사 X3년도 당기순이익 중 10%만큼 빚입의 지분. 어렵진 않습니다. 이 하얀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릎 1번 가볼까요? 자, 지금 했던 무릎 1번에서 만약에 종속이 기계장치를 3년도 초가 아니라 3년도 7월 1일 날 외부에 매각했다면 어디가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3년도 7월 1일 날 팔았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면요. 이건 이제 3년도 말인데 여기서 이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6개월치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을 겁니다. 연 2,500이니까 1,250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식했겠죠? 추가로 이거 되돌리는 분괴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것만큼 실현된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1,250만큼 실현이 됐으니까 요 파는 시점에서는 3,750만큼 미실현된 상태인데 요걸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죠. 따라서 처분이익 3,750, 감가상각비 더 인식한 거 1,250 도합 요 대변에 있는 5천만큼이 실현이익이나 실현이익 아닙니까? 이익여금. 한편 2번 분기에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빚입의 지분으로 돌리는 거는 해답 1번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물음 3번입니다. 물음 1번에서 이번엔 종속이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지배한테 판 겁니다. 즉 상향거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같다고 했어요. 종속이 보유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6만, 상각노기액 2만짜리, 잔존 내역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던 이 기계장치를 지배한테 만원을 덧붙여 판 거예요. 5만원에 팔았죠. 처분이익 만원이 미실현이익입니다. 지배는 이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다가 3년 초에 외부로 팔았대요. 그러니까 3년 초에 모두 실현인데요. 상향거래이기 때문에 빚입의 지분 귀속, 순이익 계산할 때 유의를 해야죠. 자, 상향거래 1년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 1년도 말. 자, 연초에 상향거래 내부거래가 있었죠. 이거 원위치 시켜야죠. 앞서 1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누기액 다 복원시키고요. 기계장치 처분이. 한편 1년도에 2,500만큼 매입한 측에서 감가상각비를 더 인식했을 테니까 리버스 시킵니다. 차변에 있던 감가상각비 대변으로 이렇게. 요거 조심해야죠. 요게 미실현, 요게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액으로 보면 7,500이죠. 7,500만큼 미실현이나 다름없습니다. 당기순이익 10만원에 10%만큼 빚입의 지분으로 가되 상향 거래이기 때문에 미실현이익 빼고 실현이익 더하고 그 금액의 10% 9,250만큼 빚입의 지분입니다. 자, 2년도 말 연결입니다. 2년도 말이니까 여기서 가야죠. 기초 시점부터 당년 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액, 즉 1년도 순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순이익은 눈에 보이는 건 10만이지만 상향 미실현이익만큼을 제거해야죠. 즉 순액 7,500만큼 제거하는 셈입니다. 9,250. 이 9,250은 바로 전에 했던 요 1년도 말 요 2번 분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기계장치 상향거래, 내부거래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되던 거 이익여금으로 돌리고요. 두 번 감가상각 2,500씩 더했겠죠. 작년 거, 금년 거. 요게 바로 실현이익입니다. 실현이익. 2년도 당기순이익 중 빚입의 지분 해당액 계산할 때 실현이익만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11,250입니다. 3년도 말입니다.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여긴데요.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연히도 기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이 1년도 순이익, 2년도 순이익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1년도 미실현이익, 실현이익, 2년도 실현이익을 다 가감해야 되겠죠. 그 금액만큼 빚입의 지분입니다. 드디어 팔렸잖아요. 이익여금, 이용자산 처분이익. 이 분계는 해답 1번과 다르지 않죠? 이게 바로 실현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분기할 때 3년도 순이익에 실현이익을 더한 금액의 10%만큼 빚입의 지분. 4번입니다. 물음 요 1이 아니고요. 고쳐주세요. 물음 3번에서 지배가 기계장치를 3년도 초가 아니라 3년도 7월 1일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요 물음 2번에 대응되는 상향거래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죠. 여기 6개월치 감가상각비 더했을 거 아니에요. 1250만큼 리버스 시키고요. 1250을 상각했으니까 미실현이익은 이 시점에 5천이 아니라 3750이죠. 그래서 처분이익. 요게 결국은 실현이익 아닙니까?
7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 어느 순간에 매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실현이익은 5천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할 때 당기 순이익의 10%만큼 비지배 지분을 귀속시킬 때 당연연도 실현이익 5천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4절 채무상품 내부거래입니다. 재고자산 내부거래보다 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지배회사가 예를 들어 사채를 발행을 해요. 또 다른 연결실체 다른 회사 종속회사가 이 사채를 금융자산으로 이제 사는 거죠. 취득입니다. 그럼 여기는 부채고 여기는 자산이니까 마치 차입금, 대여금 이거하고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사채를 발행하자마자 금융자산을 취득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채무증권을 이미 발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연결 실체 다른 회사가 샀다고 하면은 여기 장부금액과 최초 취득원가가 달라지는 문제는 생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죠. 이 사채를 발행하고 다른 쪽에서 채무증권을 금융자산으로 취득했을 때 자산과 부채 퉁쳐야 되고 이쪽은 이자 수익, 이쪽은 이자 비용까지 다 상기해야 되는 이런 류의 분계가 필요하겠죠. 자, 연결분계 한쪽에서 사채를 발행했고요. 다른 한쪽에서 상각 후 원가 취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좀 어설픈가요? 중급회계를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급회계를 배운 지 아주 오래된 학생들이 지금 혹시 고급회계를 듣거나 혹은 중급회계 원과 지금 이 고급회계를 한꺼번에 듣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중급회계 진도가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은 채무증권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 모형이 무엇냐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현금 흐름의 수치냐, 즉 이자와 원금의 수치만을 목적으로 하냐, 아니면 매도도 함께 언제고 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 수도 있어. 현금 수치만을 목적으로 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상각 후 원가 취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Amortized Cost, 그래서 요 AC 금융자산, Amortized Cost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 수치뿐만 아니라 현금 수치인데 나는 언제든 and 매도도 할 거야 이러면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공정가치 변동을 OCI,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Fair Value,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하든 간에 이자 수익은 같아요. 유효자율법으로 인식하는. 다만 Fair Value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서 장부금액 조정을 했겠죠. 유효이자와 표시이자만큼 그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 차이만큼을 공정가치 평가 손익으로 인식을 하되 OCI로 돌리는 분계를 하나 더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어디로 분류가 되든 간에 이자 수익은 같아요.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채무증권을 현금 수치도 아니고 현금 수치 매도 이것도 아니야. 기타. 그러면 기타라면 오로지 호시탄탄 나는 매도만을 지금 취하는 거 아니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때는 아모타이즈 코스트도 아니고요. 페어 밸류 OCI도 아니고 이제 페어 밸류 PL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페어 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느 쪽으로 하든 다 이자 수익은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자 수익, 다른 한쪽에선 이자 비용 그거를 상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 AC 금융자산, 즉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연결분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행한 쪽에서는 사채, 취득한 쪽에서는 AC 금융자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장부금액이 같은 경우라면 발행한 날 즉시 연결실체 다른 회사가 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발행가액하고 취득원가는 같고 유효자율도 같을 테니까 이후에 연도 말 장부금액은 계속 같은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도 퉁치는 거죠. 부채하고 자산도 퉁치는 거고. 예제 8번 금융상품 내부거래입니다. 갑은 의뢰사의 지배기업이고요. 갑이 발행한 사채를 을이 모두 취득을 해서 Amortized Cost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채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액면 100만원, 사채 기간은 1년도 초부터 3년간
6% 표시이자고요. 매년 말 지급입니다. 유효이자는 10%니까 할인 발행했겠네요. 물음 1번 1년도부터 2년도까지 갑회사의 사채와 의뢰사의 A씨금융자산 장부금액 조정표를 작성하라. 표시이자율이 6%이고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사채는 할인 발행됩니다. 100만원보다 좀 적죠? 90만 514원 장부금액이고요. 자, 이자 비용 10%, 표시이자 6%에서 요 표시이자와 이자, 유효이자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즉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면 장부금액은 높아져서 막판에 100만원이 될 겁니다. 한편 의뢰사 A씨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취득원가가 같을 거 아닙니까? 같은 날 샀으니까. 이자 수익 10% 유효이자고요. 표시이자는 6%인데 차이만큼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장부금액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분계가 아주 편하죠. 지금 전부 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숫자가 여기도 다 같고요. 연결분계를 보시면은 1년도 말 사채 1년도 말에는 A씨금융자산이 93만 565원. 사채도 요거일 거 아니에요. 단지 총액 베이스로 사채와 할인 발행 차금이 구분될 뿐이죠. 그래서 부채하고 자산 퉁치고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퉁치고 2년도 말, 3년도 말에도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3년도 말에는 이제 사채와 A씨금융자산은 상환되고 사라졌으니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만 역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장부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즉 이미 사채는 발행했는데 유통 중인 사채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취득한 쪽에서는 A씨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상계 제거할 때 차익이 발생되는데요. 이 차익을 마치 연결실체 내부에서 사채가 상환된 것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사채 상환 손익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한편 이 사채 상환 손익은 만기 동안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걸 상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제 구본을 볼까요? 갑은 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액면 100만원, 만기는 4년 후입니다. 이자 지급은 6%고요. 유효이자율은 10%입니다. 자, 갑회사의 종속기업인 을은 1년도 초가 아니라 2년도 초에 요 갑회사의 사채를 948456에 샀는데 그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래요. 사채는 10%인데 처음부터 달라지는 거죠. 물음 1번 1년도부터 4년도까지 갑회사의 사채와 2년도부터 4년도까지 의뢰사의 A씨금융자산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사채 1년도 초 현재가치 계산을 해보면 발행가액 873,202입니다. 자, 이자 비용 10%, 표시이자 6% 해서 이제 요거만큼 증액이 되는 거죠. 그럼 900,522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 2년도 초 같은 시점에 A씨금융자산은 8% 할인 금액으로, 이때 시장이자율은 8%인가 보죠. 발행 당시는 10%였겠지만 948456, 요건 900522인데 차이가 생깁니다. 47934만큼 차이가 생기는. 이 47934는 마치 이제 한 회사라고 연결실체 하나잖아요. 90052의 사채를 94만 8,456원을 주고 상환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채 상환 손실로 간주하여 연결분기할 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환 손실은요, 나중에 이자 비용 1년도, 2년도, 3년도, 3개년도만 해야 되겠죠? 이 합계가 얼마인 거 아니? 279478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279478. 그거랑 231544. 이 차이가 47934예요. 딱 떨어집니다. 지금 손실을 인식하지만 지금 이자 비용, 이자 수익 퉁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거하는 이자 수익보다 제거하는 이자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맞상계가 돼서 모두 다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잠시 후 연결분계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사채와 A씨금융자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고 금방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분계 한번 다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사채 상환 손실 47934를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년도 말 퉁치고요. 964332는 이겁니다. 지금 1년도 말이니까 930574와 964332인데요. 이때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사채상환 손실 집어넣으면은 좌우가 딱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손실을 인식을 하지만 죽어버리는 이자 수익보다 이자 비용을 더 많이 죽이니까 손실은 매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3년도 말입니다. 3년도 말 AC 금융자산하고 사채를 퉁칩니다. 이때 이자 수익, 단기 발생 이자 비용, 요 차액이 이익잉여금 33758인데요. 33758은 바로 전년도 연결분계를 보면은 요 순액이 33758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도 말에 남는 금액이 지금 요 순익 개념인데요. 4년도 얘가 가지고 요 17848이 바로 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돼요. 그래서 4년도 말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나머지 이익여금 해버리면은 3년에 걸쳐서 사채상환 손실 47934가 점차 사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표를 보면은요, 교재로는 313페이지인데 사채상환 손실이 비용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거되는 이자 수익, 제거되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요거만큼 더 커요. 그래서 전체적인 손익 3년치를 다 합치면은 모두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3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요, 지금 AC 금융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더라면은 어디가 달라지는가? 연결분계할 때요. 이자 수익은 어디로 분류가 되든 똑같아요. 그래서 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OCI로 인식했던 것만 역분계해 놓고 반대분계, 리버스 해 놓고 지금 앞에서 보았던 연결분계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내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교재 313페이지 맨 아래 4.3절인데 사채상환 손익의 귀속에 대한 논의입니다. 방금 끝냈던 분기에서 사채상환 손익의 인식은 지난 시간에 했던 재고자산이나 이번 시간에 했던 유형자산 미실현이익의 제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미실현이익 제거는 단순합산재무제표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익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연결과정에서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채상환 손익은 상환이 아닌데 연결해서 상환된 걸로 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이때 사채상환 손익을 사채 발행 회사한테 귀속시키는 방법, 취득회사에 귀속시키는 방법, 두 회사에 안분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사채상환 손익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분계를 할 경우에 이제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율 곱한 것만큼 지금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이익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채상환 손익을 마치 우리가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내부 미실현 손익 계산할 때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은 여기서 뺐고요. 하향거래는 안 뺐잖아요. 이거를 상향거래에서 발생한 걸로 보느냐,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걸로 보느냐, 그럼 아예 뭐 안 할 거냐, 뭐 반반 나눌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기준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본서에서는 사채 발행 회사가 종속기업이고 취득회사가 지급 비회기업일 때 마치 재고자산 유형자산의 상향거래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때 이 상환손익을 당기순이익 중에 비지배 지분 순손익 계산하는 과정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고려를 그때 하자. 반대일 때는 하향거래나 다름없으니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그와 같이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많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